네,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서 변호인을 통해서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 옥중 설 인사에 민주당은 지지층을 향한 연서로 보일 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한편 설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은 설 민심 잡기를 위한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이번 설 밥상머리에 오를 정치권 소식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먼저 한국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 확인해 보죠. 정당 지지도 먼저 볼 텐데 그전에 국민의힘, 민주당 최근에는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 이번에 나온 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은 지난주에 비해서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4%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38%, 민주당 40%. 물론 오차범위 안쪽인데 갤럽 조사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48, 국힘 24 이렇게 두 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붙은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놀랍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 전후로 했을 때에 박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면서 실질적으로 전 그 당시에 여당의 지지율은 제가 쭉 봤을 때 그 당시에 6대1 정도 그 정도 야권을 합하면 한 60%, 예. 그 당시 여권이 한 10% 전후로 이제 했던 거에 비하면은 격세지감이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물론 지금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비해서 갤럽 여론조사가 살짝 어떻게 보면 골든 크로스 네. 내지는 데스 크로스로 순위는 바뀌었습니다만 이렇게 접전을 하게 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유우파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놀랍고 그것이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보수가 지나치게 결집하면서 여론조사에 과표집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지만 예. 최근에 보면은 집을 떠났다라고 할 수 있는 2030, 특히 2030 남성 세대가 상당 부분 자유우파 진영에 어떻게 보면 러브콜을 보내는 그런 어떤 여론적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예. 다만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에 살짝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지난 주말부터 해서 있었던 이른바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도층 표심에 살짝 영향을 미쳤고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 헌법재판소에서 출석하는 것이 긍정적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어떻게 보면 그 자체를 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하면서 약간의 조정기를 거치는 그 시점이 아닌가. 문제는 다가오는 이 설날 설날의 민심, 예, 밥상머리 민심, 예. 그것으로 여야 간의 흐름이 또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밥상머리 민심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여야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예. 서울역 경부선으로 또 야당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선이 가는 용산역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그것이 다 조금 이따 하죠. 네, 예. 이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다군요. 예. 네. 그 여론조사 결과 갤럽 거 보면 한 달 전에만 해도 12월 셋째 주 민주당 48, 국민의힘 24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상태까지 거의 오차범위 안쪽이니까 맞습니다. 붙은 걸로 봐야 되잖아요. 예. 이런 흐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임하는 태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같이 국민들께 보여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강성 지지층들의 결속력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계엄 직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토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체되면서 강성 지지층들이 지금 결집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걸 건전한 보수의 지지층 결집으로까지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먼저 모이고 있는 그런 주체들은 정말 아스팔트 우파다라고 하는 그 정도 흔들리지 않는 30%대가 먼저 결집을 하는 건데요. 예. 이 갤럽 여론조사도 좀 한층이 더 들어가서 보면 본인을 중도층이라고 답변한 유권자들 그리고 이 답변자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격차를 벌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에는 좋은 신호는 아닐 겁니다. 기본적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전국 단위 선거에 채비를 하기 위해서는 중도권 유권자 그리고 합리적인 이런 유권자들 그러니까 아주 강성보다는 이런 보수 지지층도 중도에 좀 인접한 그런 결집을 끌어내야 될 숙제가 국민의힘에 있는데 지금 그런 방향으로는 최소한 가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럼 이런 지표를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이 부분은 확장력과는 좀 거리가 먼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계엄이 계속되는 이런 국면 속에서 민주당이 온전히 국민들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예. 좀 새기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는 또 다음 정치 지도자는 누구를 선호할 것이냐에 따른 또 여론조사인데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 한동훈 전 대표가 5%, 홍준표 대구시장이 4% 순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 이 대표가 1위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30%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편 김 장관이 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번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 민주당의 후보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다. 이른바 상수로 보는 것이죠. 예. 그 반면에 지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잠룡이 여러 명 이런 상태에서 기존의 잠룡과는 다르게 혜성처럼 나타난 분이 그러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라고 했을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 장수가 누구이냐 했을 때에 중도에 온건한 사람보다는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른바 지사형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얼마 전 그 이른바 비상계엄 이후에 내각의 국무위원들을 국회로 다 불러서 민주당, 특히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서영교 민주당 예. 의원이 다 일어서 가지고 국민들 앞에 90도로 인사하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윽박질렀습니다. 예. 그래서 뭐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사람, 마지못해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사과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 예. 그리고 나아가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특별히 말씀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 그 자체로서의 어떤 강직한 모습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최근의 어떤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김문수 지사를 이렇게 중첩적으로 지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그대로 흡수하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어떤 그 혜택을 보면서 예. 어떻게 보면 강성 지지층 그리고 중도층 2030 세대까지도 이 김문수 지사 전 지사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 지지세가 이루어지는데 과연 이 지지세가 계속 지속될 것인가 이 예. 문제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당분간은 그런 흐름은 적어도 탄핵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그 김문수 장관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선 출마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라고 하다가 이런 지지율이 계속 이어지면 나갈까 이런 생각도 하겠네요. 윤 대통령은 뭐 나온다고 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인이란 것이 그 시대적 흐름 그 속에서 이렇게 그 정치인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누구도 지금 김문수 장관에 대한 정치적 미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분들과 달리 단 한 번도 본인 스스로 대선에 나간다는 얘기를 해본 적도 없는 분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지금 끌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이 마치 지난 그 21대 대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불러낸 그런 상황으로 갈지는 아직까지는 그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조기 대선 국면에도 상황이 이런 여론조사 네.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또 맞습니다. 의견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짚어봤던 국민의힘 지지율과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강성 지지층들이 요구하는 그리고 소구력이 있는 정치인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누구일 것인가와 관련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표출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짚어주셨지만 국무위원 중에 계엄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하지 않은 사실상의 유일한 인물이라는 점이 이 정치인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겠다라는 이런 강성 보수 지지층들의 마음을 좀 움직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자릿수 대 지지율로 올라서기도 했고 본인의 경쟁 주자들보다는 상당히 좀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런 구도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개인 김문수 정치인의 어떤 장점이랄까요? 지금 이 국면에서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보수층도 실망한 지점이 분명히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사실상의 어떤 정치적인 정체성은 정치인이 아니라는 데 있었던 겁니다. 네. 외부에서 수혈을 급하게 해온 인사였던 거죠. 그러면서 보수를 좀 어렵게 한 그런 부분을 김문수라는 대비되는 정치인이 또 한켠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기성 정치 출신이고 도지사를 지내기도 했고 그러니까 외부 수혈된 그런 인사와는 좀 차별점을 둔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의 또 하나 봐야 될 좀 지점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같이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오히려 유권자들한테는 한계로 작용하고 외부 인사라는 그런 기시감이 또 윤석열 대통령과 겹쳐 보인다는 점에서 좀 확장세를 지금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확실히 조기 대선이 결정된 건 아닌데 그래도 여론조사에서는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양자 대결을 많이 이렇게 조사를 해주네요. 네. 그걸 한번 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여권 주자들의 각각 양자 대결이 많이 나오던데 뭐 조사 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 김문수 K스탯 리서치에 따르면 오차범위 밖에 이재명 우세, 이재명 오세훈, 이재명 그 오차범위 밖에 우세, 홍준표, 한동훈 역시 여기서는 다 이재명 그 대표가 우세한데요. 조원 CNI 보니까 이재명 대 김문수 했는데 이재명 41.8, 김문수 46.4.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43대 홍준표 43.7. 두 개는 오차범위 내지만 김문수 장관과 홍준표 지사가 이재명 대표보다 앞서게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거 이런 흐름이 뭐 예. 이번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렇겠어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보면은 이른바 ARS 조사냐, 한번 전화 자동 응답 조사냐, 아니면은 전화 면접 실제로 사람이 전화를 해서 받느냐에 따라서 들쭉날쭉했던 것도 사실이고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런 큰 틀에서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둘 다 어느 정도 신뢰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지금 보면 응답률이 한 16% 전후로 해서 거의 비슷한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면 사실은 지금 그 탄핵 내지는 거기다가 이제 그 비상계엄 절차라고 한다면은 민주당이 제대로만 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정말 압도적인 차이가 갔을 텐데 예. 그 어떤 것이건 비슷한 정도 오히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제 있었던 그 조선 CNI에서의 어떤 그런 대결에서의 보면은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지사와 했을 땐 오히려 김문수 지금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이런 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경우의 글을 보면서 예. 그 자유보수 우파에 있는 분들도 설령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탄핵을 조마조마하게 보지만 설령 대통령이 탄핵된다 하더라도 예. 이번 대선이 쉽사리 일방적으로 끝나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힘을 얻는 부분이 있고 거꾸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정권 그냥 넘어갔어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예. 결국 지난 그 한 달 반 동안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수권 영향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결과 이런 부분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연두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떤 정치적 이념 자체가 흥묘백묘 결국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성장이 중요하고 국민들이 먹거리가 중요하다는 식으로 해서 이념을 강화하다가 이제 중도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은 예. 최근에 이러한 흐름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싸움은 실제로 이제부터다. 이렇게 예.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봅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 여론조사 결과는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 내에서는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그 의구심도 있는 것 같고 그 당에서는 그럼 지금은 이 수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예. 양자 대결을 붙였을 때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네. 점, 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심지어 역전을 허용하기도 했다라는 게 객관적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뭐 여론조사 지표가 잘못됐다, 과다 대표가 했다 하는 건 저는 큰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일단 전제하고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를 대비해 보면 그 당시에도 보수층이 완전히 뭐 괴멸 수준으로 무너졌다 이런 뭐 주장, 해석 나왔었죠. 예. 하지만 그 직후에 치른 대선에서는 보수층 그리고 진보층이 양측으로 다 똘똘 뭉치고 이 중도층을 어떻게 나눴는지가 관건이었고 실제로 그 당시에 득표를 보더라도 문재인 당시 후보가 40%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24% 그리고 유승민 후보 6% 안철수 후보가 21%로 이 진보 보수라고 해서 이 부분이 엄청난 차이를 지녔던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선거 국면에 갔을 때는 또 양갈래로 뭉쳤던 지점이 나왔는데 지금 이 국면의 변수는 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그 즈음에 뭔가 양측이 결집을 했다면 지금은 그 속도가 좀 빨라졌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치적 변수는 굉장히 그 탄핵 국면의 한 가운데서 본인 항변과 변론을 펴고 있는 대통령, 끊임없이 본인 지지층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는 그런 부분에
때문에 빨리 응답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뭐 수권 정당으로서 위기감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속도가 상당히 빨리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졌다. 예. 그러면 아까 짚어주신 대로 여기서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러면 중도층을 누가 잡을 것인가의 어떤 숙제가 남은 건데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 안타깝게도 중도층을 위한 정치를 지금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의지와 예. 능력도 없어 보일 정도로 완전히 강성 지지층을 보는 그런 부분을 하죠. 사법부를 공격한달지 그리고 어떻게 이 사법부의 영장 발부된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이 비겁한 사법부 이런 표현을 쓰는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보수의 가치를 허물면서 강성 지지층한테 소구했을 때 이 부분이 중도층들이 과연 수권 정당으로서 이 부분은 평가할 만하겠구나라는 길가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어서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보수 지지층은 결집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진보 지지층들은 그런 속도는 아직 안 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결집에 대해서? 일단 지금 30%의 지지율은 각자가 깔고 있는 갖고 부분이 있고요. 있고 이제 확장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제한적인 게 국민의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일단 민주당은 일단 수권 정당을 자임하고 있고 저는 이 평가에 대한 그리고 어떤 기대치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다고 봅니다. 이 계엄 국면에서는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가져올 책임과 숙제 이제 민주당이 더 크게 숙제로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봤고요. 또 중도층을 잡는 것이 또 숙제다라고 입장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또 설 밥상 민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인데요. 이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서울역, 민주당은 서초구 고속버스 터미널을 찾아서 고향을 향하는 시민들을 배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를 힘차게, 민주당은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어깨띠를 띠고 또 저마다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각각의 목소리를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 국민의힘은 수권 정당으로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결국 경제에 올인, 경제를 힘차게 한다고 하면은 예. 그 자체로서 어떤 그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그만큼 특히 이제 중도 서민층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를 하면서 뭐 특히 어떻게 보면은 그 자영업자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를 힘차게 살리자 이런 어떤 메시지를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다시 뛰는 대한민국 한마디로 이번에 어떤 그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섰다. 그러면은 정권을 교체해서 민주당으로 한번 새로 시작하겠다. 그런 어떤 그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아닙니까? 예. 살짝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다른 그런 전략. 더불어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까 제가 살짝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민주당이 그 통상적으로 가는 이 그 호남선의 출발점인 용산역을 갔다라고 했는데 네. 통상 용산역은 호남선을 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갔습니다. 예. 거기는 호남선 그리고 경부선 다 다 있죠.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역적으로 어떻게 보면 호남뿐만 아니고 영남을 비롯해서 중도층까지 확장하겠다는 거기다가 서초동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 강남까지 표심을 잡겠다는 그런 좀 광폭 행보를 보이는 나름대로의 좋은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만 그에 따르는 밥상 민심의 평가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여야의 또 각각의 목소리 좀 어떻게 평가를 네. 하십니까? 민생에는 좌우가 있을 수도 없고 뭐 보수 진보도 있을 수가 없죠. 각 당이 민생을 강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렇다면 정확한 점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계엄 때문에 많은 실정이 오히려 가려진 측면도 있는데 정부 내내 어떤 경제적인 지표들이 나왔었느냐. 자영업자 폐업률은 사실 코로나 때보다 더 많았습니다. 기초 경제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했어요. 부자 감세하면서 낙수 효과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월급 급여자들 굉장히 세금 같은 부분은 더 부담이 된다라고 했었죠. 부동산 가격 안정 별로 이 안정에 많이 기여한 바도 없었습니다. 계엄을 하고서는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환율이 1,500원 선을 뚫느니 말느니 저희가 자문을 하는 많은 기업들이 어렵다고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대한민국 국격이 낮아져서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파기된다고 호소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전기차, 반도체 사업 우리나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게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공백으로 있는 거죠. 다른 국가들이 분주하게 움직일 때. 이게 과연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들이 높은 채점, 높은 점수 줄 수 있는 행보를 보였다고 보겠습니까? 민생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하지만 설날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됩니까? 개헌과 관련한 여진을 빨리 마침표를 찍고 종식을 시켜야 돼요. 그런 부분과 관련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금 집권 여당이 다 하고 있다고 보는 국민들이 전 많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한 반성적 고려가 저는 특히 여당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인들 이제 저렇게 띠두르고 역에 가 있으면 아 명절이 시작되는구나 싶은데 근데 과연 저렇게 그 고향을 찾는 분들이 정치를 봐서 기분 좋아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신뢰가 있어서 나 집에 오는데 뭐 어느 당에 누구 만나서 기분 좋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텐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까 지금 그림에서도 봤듯이 예, 예. 서울역에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고도 그냥 쓱 지나가는 모습 좀 그리고 민망해요. 지금 예. 그리고 민망한 모습 예. 그리고 또 지금 좀 전에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도 예. 사실상 그 이렇게 멀뚱멀뚱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봤고 네. 특히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저 모습 속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측에서 이렇게 좀 그 소란을 일으켜서 예, 예. 어떤 그 해프닝이 있기도 했을 만큼 정치인들에 대한 반감과 어떻게 보면 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하면서 국민이 절반으로 나눠지는 이런 예. 모습인데 우리가 전쟁 때도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 때 신의 평화라라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긴 한 주간의 그 설날 이때만이라도 예. 여야가 손을 잡는 모습을 보이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안심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예. 이번 그 설날에 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이럴 때는 좀 더 화합하는 모습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설 끝나고 돌아오면 또 각자의 민심을 해석하는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예. 네. 그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요. 항소심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달 26일에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선고는 보통 한 달 후에 나온다 이렇게 따지게 되면 3월에 선고가 날 수 있을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의 그 대선의 계획 아니면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대선판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요? 아시다시피 판결이 확정되면은 유죄로 확정되면은 예. 그거는 피선거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실상 대통령의 출마 자체를 못하는 것이죠. 이건 일단 2심이죠. 그렇죠. 2심.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결정이 된다고 해서 결정되고 또 그 경우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된다고 했을 때 기각되면은 대통령으로 바로 복귀를 하는 예, 것이죠. 이준석 지금 방통위원장처럼. 그런데 만약에 또 인용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금 대선이 이루어지는데 예. 결국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2심 그 공선법 선고가 언제가 될 것인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차기 대선이 열릴지 여부 열린다고 하면 언제 열릴지가 되는데 네. 제가 미뤄 짐작컨대 뭐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그렇지만 제 실질적인 그 실무 경험에 비춰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사건은 늦어도 3월 중에는 판결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2월 말에 변론 종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늦어도 통상 한 달, 빠르면 2주 내지 3주면 선고되고 지금 그 재판부는 다른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2월 말까지는 결심하고 선고한다는 의견인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3월 내로는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언제 결정이 날까? 제가 생각했을 때 3월보다 늦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 이번에 그 3차 변론 기일에 증인을 24명을 그 신청을 했고 채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예. 한 주에 두 번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김용현 장관 한 명이지만 다를 때 한 2명 정도를 부른다라고 생각하면은 결국 6주 정도의 어떤 그 증인 신문이 필요합니다. 2월 4일에는 3명이 증인이 채택이 됐는데 그렇죠. 지금 24명을 다 받아줬습니까?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아,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국회 쪽에서도 처음에는 한 20명 가까이 했다가 많이 철회를 했지만 예. 그래도 그 증인을 다 부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어떤 그 변론이 필요하다라고 한다고 하고 예. 그럼 그 증인 신문이 끝나고 나서 한두 번 더
어떻게 보면은 그 종합적인 어떤 그 변론을 준비한 다음에 최종 변론을 한다고 하면은 예. 지금 현재 진행 상태로 봤을 때는 4월 중순 정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추천해서 이 그 임기가 다가오는 두 분에 대한 이 그 임기가 다가오는 4월 18일 날 종결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직전 그러니까 4월 이재명 28일 인가요? 대표보다는 예. 오히려 한 보름 전후 두세 주 정도 뒤에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저는 예. 지금 현재의 앞으로의 어떤 상황을 제 실무적 감각으로서는 그 정도로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 결심 공판을 다음 달 26일에 할 것이다까지는 얘기해줬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선고 날은 한 달 정도는 예측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러면 지금 뭐 3월 말쯤에 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과정 절차상 좀 더 미뤄질 수 있다고 네. 보는 거예요? 아마 3월 말에 지금 짚어주신 대로 날 가능성이 높고요. 예.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이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예.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 것인가 여부인데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이제 재판은 중단이 되다 보니까 변수가 될 것이지만 예. 아마 재판부가 결심 공판 기일까지 통지를 미리 좀 해놓은 걸 보면 3월 중에는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변수는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텐데요. 예. 기본적으로 무죄. 왜냐하면 사실상 뭐 위증교사보다도 공직선거법의 무죄 가능성을 더 높게 본 법조인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게 뒤집어진다면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 왜냐하면 뭐 대장동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검찰 증인만 500명에 육박하고 이럽니다. 그러면 이 가르마가 어느 정도 타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날개를 다는 격이 되겠죠. 예. 대법원 절차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경우에서는 유죄를 받는 겁니다. 만약에 집행유예 형으로 그대로 나온다면 피선거권이 10년이 이제 박탈이 되는 그런 형이고 아마 그러면 상고를 가겠지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반대 진영에서는 이게 사실 자격이 있냐 없냐 뭐 공격이 이런 들어오죠. 부분이 예. 당연히 상수로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을 가면서 이걸 확정을 아무래도 이제 좀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다만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아니라면 이런 수사가 있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물음표는 있는 거죠. 이 정부 들어서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수사와 기소를 반복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영장 청구를 왜 이재명 대표는 기각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당시에 판사가 물었던 겁니다. 아니 지자체장에 대해서 본인이 그러니까 운영하는 그 지자체의 산하 기관에 대한 배임으로 기소한 전례가 있는지를 검찰에 물었다는 겁니다. 그런 전례가 없죠. 답변도 못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고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다시금 재점화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있을 것인데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유권자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겸허히 새기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게 굉장히 좀 정치적 수사에서 반로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이야기할 정도로 이 법문이 이게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서 대단히 좀 모호한 부분이 또 이 좀 기소의 근거가 된 부분이 있어서 예. 이런 법리적인 대응책도 좀 강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도 민주당 비명계가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 체제를 연일 비판하고 있는 건데요. 김부겸 전 총리는 최근 당 지지율 흐름을 두고 국민적 피로감이 있는 것 같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대표 혼자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 민주당의 분위기를 좀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 4월 친명 횡재, 비명 횡사 하면서 좋게 말하면은 이재명 일극 체제. 총선 좀 더 때요. 예, 조금 어떻게 보면 비판적으로 얘기하면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해서 사실상 1인 독주 내지 독재 체제라는 그 비판을 듣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워낙 강고하다 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도 지지율이 높으면서 사실상 대표를 연임하는 이런 그 기염을 토했는데 문제는 그러고 봤는데 지금 시점에서 봤더니만 아까 얘기했던 정당 지지율보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10% 이상 떨어지는 이런 상태. 거기다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이 그 현실화되면서 이른바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어떤 그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에 사실상 정권 교체는 물 건너가지 않느냐 하는 이른바 비명계의 나름대로의 목소리가 지금 살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의 강고한 어떤 시스템에 균열이 가는 목소리인데 그것이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외생적으로 사법부의 일단 판결에 의한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장 변호사님 말씀처럼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유죄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리고 1심에서 실형을 사실상 선택을 했는데 그거를 형의 종류를 바꿔서 벌금으로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유무죄가 바뀌지 않는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비명계들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3월 달에 이 유죄가 선고가 된다면은 설령 대법원에까지 확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굉장히 클 것이고 왜 그러냐? 대통령이 설령 된다 하더라도 예. 그 형사 사건은 계속 진행이 되고 만약 하나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이 유죄로 확정돼 버리면 대선이 한 번 더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리스크를 민주당에서 감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굉장히 강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임종석 전 의원의 이재명 혼자 모든 걸 잘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김부겸 전 총리가 강경 일변도로서는 국민 피로감을 넘는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사실상 후보 교체론 이런 부분도 민주당에서 표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예측을 해봅니다. 예. 네, 또 만약에 일어날 리스크에 대한 문제 제기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서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경쟁력 있고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수 있는 후보를 낼 숙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 주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인 부분입니다. 지금 많이 이른바 사법 리스크 프레임에서 좀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본인의 행정력으로 사실 돌파하면서 여기까지 정치적 체급을 키워왔던 정치인인 부분은 사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경수 지사 그리고 뭐 김부겸 전 총리 여러 대권의 잠룡들이 있습니다. 그럼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본인의 정치색으로 승부를 거는 겁니다. 그 부분은 민주적인 어떤 경선 과정에서 당연히 거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민주당 지지율이 뭐 다소 뭐 국민의힘과 엎치락뒤치락하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이 이견을 낸다. 거기에는 좀 동의는 크게 되지 않는 게 이를테면 임종석 전 실장 글을 보더라도 이게 이재명 대표를 뭐 직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상수로 듣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한번 대선에서 패배한 그 반성적 고려에서 용광로 선대위를 꾸리기도 했었다. 좀 더 포용하고 확장성을 갖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측면이 있거든요. 이건 당의 선배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주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계파 간의 어떤 갈등 조짐이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대변해서 지금 뭐 1급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다라고까지 사실상 하는 건 정말 일종의 어떤 해석을 위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친명계에서는 약간 안 좋은 소리가 나옵니다만은 그게 뭐 개파 간의 갈등까지는 아니다 이런 사실 말씀이네요. 일부 소수 목소리가 과다하게 대변되는 측면이 특히 정치권에 있죠. 이를테면 왜 뭐 가만히 있다가 예. 이를테면 지금 목소리를 내냐 이런 거는 민주당의 주류 목소리는 아닙니다. 일부의 목소리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서울구치소에 계속 구속된 상태죠. 이제 검찰이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다는데 연장이 될지 아직 확인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옥중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설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전했나 봐요. 그래서 글로 변호인이 공개를 했는데 짧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 여러분 곁을 지키고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고 죄송하다 등등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걸 과연 지금 현직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정말 설 인사를 한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옥중 서신을 보낼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라는 견제구를 날렸는데 예. 저는 옥중 서신도 보내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직무는 정지됐지만 여전히 대통령이면은 틀림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대통령을 전 국민을 향해서 설날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뭘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국민 곁을 지켜야 되는데 도와드리지 못해서 송구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것은 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육필로 했는 메시지를 내릴 수가 없고 지금 변호인을 통해서 말을 구술로 했다고 하는 것은 예. 이른바 민주당의 3대 입틀막 한마디로 국민에 대한 카카오톡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카카오톡 검열 더불어서 여론조사가 민주당이 불리한 게 나오니까 여론조사 특위를 해서 여론조사 업체에 대해서 찾아가고 항의하고 이의 제기하는 이른바 여론조사 입틀막 예. 나아가 어떻게 보면 공수처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족 접견도 아예 못하게 하고 또 서신 접견조차도 못하게 하는 이른바 공수처를 통한 민 대통령에 대한 입틀막 이런 것이 국민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공수처가 지나친 강경 일변도 이재명 대표의 지나친 강경 일변도로 나가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인 것처럼 프레임이 전환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전략 미스를 보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와 같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사실 11% 갔다가 최근 일본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40%, 50% 나가는 그런 것이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보다는 아이고 이래가지고는 큰일 나겠다. 민주당한테 정권을 줬다가 큰일 나겠다 하는 그런 역풍에 맞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 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것은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옥중에 서신 수발신 금지하고 접견 금지한 거는 민주당이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 말씀을 하냐면은 그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그 당시에 뭐 정의당과 어떻게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짬짬이까지 하면서 공수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고 초대 공수처장을 공수처의 기원을 따져가 보면 민주당이다 이런 그러면서 말씀이군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예.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예. 그 공수처장을 상대로 앞으로 민주당과 공수처는 협업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바로 협업 관계가 아니면 무슨 협업 관계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저는 뭐 대통령이 형식적인 권한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설인사하는 것까지 비판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다만 그 메시지의 내용인데요. 이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대단히 의아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합니다. 그 전제는 언제가 내가 돌아가야 될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은 잠시 떨어져 지낸다는 인식이에요. 그런데 왜 부적절하냐면 대통령 지금 국민들께 안부 물을 자격 있습니까? 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직전에 낸 메시지 어떻습니까? 사법부를 향해서 그리고 수사기관을 향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에 대해선 거짓 공문서라고 했습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법부가 법원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었다면 최소한 국민들께 우려, 불편드린 점 사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연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이란 네 글자가 자리 잡고 있는가? 저 아니라고 봅니다. 오로지 본인이 정치적인 재개를 할 아니면 형사적으로 살아날 이런 국리만 한다는 그런 표징이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안일해 보이는 메시지에 담겨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한편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어제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을 확인을 했고요. 또 이르면 오는 주말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 조사에는 계속적으로 불응을 했는데 검찰 조사에는 좀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예. 윤 대통령의 그 형사 변호인인 김홍일 변호사, 윤갑금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방문했다라는 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앞으로의 어떤 향후 수사와 관련해서 모종의 어떤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에서 그 전제로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따를 때는 1심 전속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예외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처음에는 서부지방법원에 검찰청에 사건을 보낸다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우물쭈물하더니만 결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 사건을 보냈습니다. 결국 본인들이 이제라도 늦었지만 저는 다행이라고 보는데 결국 그동안 그렇게 많은 어떤 그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아무런 성과를 보내지 못했던 그 장면 정말 그런 비판이 쓸데없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자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대로 지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보냈기 때문에 예. 서울중앙검찰청에서는 향후 윤 대통령과 그 수사를 함에 있어서 예전에 있었던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전례 그리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나름대로의 예우 또 피의자로서의 원칙적인 태도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협의하는 게 필요하고 더불어서 서부지방검찰청 법원에서 하다가
어이없는 정말 법조인으로서도 도저히 있어서 안 되는 그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그 소란 사태가 있었지 예, 않습니까? 난동 사태요. 중앙지방법원으로 가면은 워낙 부지가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형사 절차, 국민들이 결과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의 검찰 조사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적극적으로 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사권 문제를 계속해서 법원이 여러 차례 마침표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공수처도 검찰도 수사권이 없다라는 이제 태도를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사권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검찰로부터 아무리 친정이어도 뭔가 조사를 받을 때 적극적으로 응할 것인가 좀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떤 반응도 검찰의 수사 태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협조할지 말지를 가늠하겠다고 하는데 네. 대한민국의 어느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수사받습니까? 구속 수감된 건 구속 수사의 강제 수사 필요성이 있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와서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건 헌법상 부여된 권리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예 나가지조차 않는 이런 모습, 법위에 군림한다는 인식이 아니면 사실상 일반 피해자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대통령이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예우의 문제도 아닙니다. 공권력의 사법 질서의 확립을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허물어버리고 있는 부분을 지금 목도하고 있다. 그럼 검찰에 진술하지 않았을 때 본인한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아니요. 이미 여러 지휘관들, 사령관들,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되고 있습니다. 구속 기소된 공소장에 매우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다 하달했다는, 지시했다는, 명령 내렸다는 일관된 진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입을 다문다는 게 사법부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이 부분은 죄가 없어서 말을 하지 않는구나가 아닙니다. 본인의 책임을 방기하고 피하기 위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구속 기소되는 거는 사실상 정해진 수순입니다. 본인이 말을 하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든 안 응하든 이 길은 이미 정해졌는데 최소한 대한민국의 이런 혼란상을 초래한 장본인으로서 책임감을 갖는다면 정확한 수사를 받아야죠. 본인이 왜 이르게 됐는지 떳떳하게 밝혀야죠. 그런데 그런 것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그 최상목 대행이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관 재판관 구성이 다 완료되지 않았잖아요. 한 명이 빕니다. 9분에서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는데 이게 위헌인지 여부가 헌재에서 다음 달 3일에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과연 9명이 구성이 될 것인가?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또 탄핵 심판 과정에서 또 변수가 될 것인가? 어떻게 짧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게 자연법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자연법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예. 헌법재판관의 구성과 관련돼서 하는 그 권한쟁의 심판이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한다? 예. 저는 이러한 그 상황이 저는 납득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이라든가 다른 일반 법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예. 이 부분이 생각보다 빠르게 하는 것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고려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서 백보양보해서 헌법재판관님들이 이 부분을 한다 하더라도 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마은혁 그 불신임에 대한 권한쟁의뿐만 아니고 한대행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이 부분에 대한 그것이 정당한지 여부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저는 맞는 것이고 네.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방점이 있습니다. 예. 설령 국회가 추천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른바 그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임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 부분이 언제까지 반드시 선임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저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생각하는데 전혀 다르네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단 대행입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최상목 대행인데 그렇다면 헌법재판 헌법 학계 이 일치된 의견은 적극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 할 수 없다. 현상 유지에 불과하다. 그럼 국회 추천 몫에 이 3명의 헌법재판관은 당연하지만 종전에도 대통령이 이의 없이 다 임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 본인에게 권한이 있죠. 2명, 1명 나눠서 합의를 2명은 됐고 1명은 되지 않았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명 다 국회에서 합의한 겁니다. 그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본인들 여야 합의로 한 명을 추천하기로 국민의힘 몫을 추천하기로 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무슨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2명, 1명을 나눠서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단히 법적인 적법 절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